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케빈 킴. 박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건전한 부동산 생활 하고 계시죠? 백신 접종과 함께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이 시작된 학교도 있고 또 아직 제한은 있지만 상업시설도 조금씩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관리 꾸준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대로 6월쯤에는 모두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불인이가 알아야 할 기본 용어를 다루었다면 오늘 영상은 불인이를 위한 질문 답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은 손님들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대표적인 질문들을 정리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케미 부동산 채널의 대표적인 우리 불인이 현희 씨께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 케미 부동산 대표 불인이로서 제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올해 또 세금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지만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프로퍼티 텍스 냈거든요. 프로퍼티 텍스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죠? 네, 저는 이 세금을 매달 차곡차곡 모아서 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1월에 벌써 큰 금액 세금 내라고 비리 와서 좀 놀랐거든요. 아, 그러실 수 있어요. 미국의 부동산세는 좀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프로퍼티 텍스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네, 빌리어가 2020, 2021이라고 되어 있어서 더 놀랐죠. 왜냐하면 2020년에는 저는 거의 살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동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이 7월이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세금의 한 해는 우리 달력과 다르게 7월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가 1년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 1년은 6개월씩 나누어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대한 보유세를 내시게 되고요. 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6개월 동안의 보유세를 내시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인컴택스처럼 이 과세 기간을 다 살고 나서 6월 이후에 내는 건 줄 알았는데 1월부터 비리 날라와서 참 깜짝 놀랐거든요. 납부 기한도 2월 1일이었어요. 하지만 듀데인 옆에 딜링킨트 애프터 날짜가 있었죠? 네. 미국은 대부분의 납부 기간에 일정 기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의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셔도 돼요. 네, 얼마 전에 페널티 생기기 직전에 저도 이제 좀 급하게 냈는데요. 2월 납부 기한은 넘긴 거니까 혹시 기록에 남는다거나 문제 생길 일은 없을까요? 그레이스 피리어드 안에 내셨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그레이스 피리어드 이후에는 철저하게 페널티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에서도 프로퍼티 텍스 항목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에 클로징 하셨잖아요. 에스크로에는 2020년 7월부터 12월 세금 일부분을 내신 거고요. 네. 이번에 납부하신 거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세금을 내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집을 팔았다면 이미 6월까지 낸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희 씨가 집을 구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낸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 중에서 클로징 날짜로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바이어가 에스크로에 내게 되고요. 네. 남은 이 부분은 셀러가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세금은 이제 새 바이어가 내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집 매매할 때 에스크로에 프로퍼티 텍스 얼마 냈는지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 셀러가 어디까지 세금을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부터 또 바이어가 세금을 내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34회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프로퍼티 텍스 말고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있다면서요. 네, 서플리멘탈 텍스를 내셔야 되거든요. 이건 또 무슨 세금인가요? 집을 구입한 바이어에게 딱 한 번 나오는 세금인데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셀러가 예전에 50만 불에 구입한 집을 우리가 60만 불에 구입했다면 우리 금액 60만 불과 셀러가 처음 구입한 50만 불 차이인 차액 1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바이어가 내는 세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셀러 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바이어가 낸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요건 좀 틀린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이 소득에 대한 셀러의 세금은 따로 있기 때문에 셀러 것을 내는 건 아니고요. 네. 세법상 바이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플리멘탈 텍스를 내시는 거고요. 이 세금도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내 집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오늘부터 서플리멘털 텍스 낼 돈 또 모아봐야겠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으시겠지만 집을 또 소유하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나 여러 가지 장점도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특집 때 또 제가 길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집 구매 때문에 요즘 제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오가는 이야기가 융자 얼마나 나오냐 이거거든요. 이 질문은 거의 모든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융자는 본인의 2년치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수입이라는 것이 세금 보고할 때 신고한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은 세금 보고에 신고된 인컴이 기준인 건 맞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컴은 그로스 인컴이 아니고 네트 인컴입니다. 네. 그리고 네트 인컴에서 50% 정도가 본인 순수의 인컴이라는 거 알고 네.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트 인컴이라는 게 텍스와 모든 비용 빼고 받는 맞습니다.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데 또 갚고 있는 다른 론이 있으면 금액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행의 각종 활부금, 자동차 페이먼트, 학자금, 대출 상환금 등이 있다면 이 금액을 뺀 나머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나머지 금액으로 월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융자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월 페이먼트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건가요? 예, 월 페이먼트는 원금과 이자 외에 또 본인이 사고자 하는 집의 재산세, 만약에 HOA가 있다면 그 비용 플러스 집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5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는데 20%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면 계산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10만 불을 다운페이하고 40만 불 융자를 받는 것인데요. 매달 내야 할 모기지가 요즘 이자율 3.5%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720불, 재산세가 500불, HOA가 300불 있다고 가정할 경우 네. 여기에 집 화재 보험료 50불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토탈 한 달에 내셔야 될 금액은 2,570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 할부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다른 페이먼트가 전혀 없을 경우에 통장에 찍히는 수입이 5,200달러는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없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수입 기준이 더 높아지겠는데요. 이거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자율을 낮게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되도록이면 불필요하게 HOA가 높은 것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불인이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자율 낮게 받아야 한다. 요건 좀 알고 있거든요. 이자율은 크레딧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크레딧 점수를 720점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운 페이먼트인데요. 네. 20% 이상 많이 다운하시는 분들은 적정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20% 이하로 다운을 하실 경우에는 은행에 따라 그리고 융자 프로그램에 따라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PMI 외에 순수 이자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운 페이먼트에 따라서 조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다운페이가 적다고 이자율도 올라가고 또 PMI까지 내야 하니까요. 집값은 점점 오르는데 돈 없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가혹한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운페이 언제 모으나요? 그래도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첫 집은 빨리 사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 페이먼트 20% 모으고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이자율이나 PMI를 내시더라도 집을 소유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집을 가지면 복리 이자 개념으로 돈이 불어난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여러모로 계산을 해봤을 때 집을 소유하는 것이 돈을 모으고 또 빠르게 돈을 불리는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어쨌든 모기지를 내든 렌트를 내든 집에 대한 지출은 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렌트 살면서 집주인 모기지 갚아주고 있다는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직이나 이주 계획이 없으시다면 집 구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가장 궁금한 이야기 1편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는 이번 주부터 영상 길이를 줄여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이야기 이어지는 내용은 2편으로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저희 케미부동산 이야기팀은 여러분의 건강한 부동산 생활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좋은 제안이 있으시다면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케미부동산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가장 궁금한 이야기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상생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